안녕하세요. 서비스 조직에서 카프카를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4편을 진행하게 된 매니지드 플랫폼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리즈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이 시리즈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세션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 구성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 시리즈가 생소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이 시리즈가 뭘 다루는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동진이고 네이버 내부 플랫폼을 개발하는 매니지드 플랫폼 팀, 그 중에서도 사내 카프카 서비스를 개발하는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꽤 오래전부터 카프카를 사용하는 입장이라기보다 내부를 다루는 쪽에 더 가까웠다는 점일 거예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아파치 카프카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기여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번역하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압축 관련된 기능 역시 제가 작업한 기능들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카프카 내부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네이버 엔지니어링 데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카프카 관련해서 최소 1개씩의 세션을 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세션들은 여기 이렇게 2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야기할 서비스 조직 시리즈인데 지금까지 모두 4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프카 DR 시리즈이고 지금까지 모두 3편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두 시리즈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 난이도, 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우선 서비스 조직 시리즈는 말 그대로 서비스 조직이 프로덕션 환경에 관련 서비스를 올리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을 다루는 시리즈예요. 말 그대로 카프카를 사용하기 위한 얇고 넓은 지식을 다루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난이도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마 API 콜 한두 번만 해보신 분도 들으실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리즈는 대체로 순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것, 급한 것부터 골라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 없다라고 하지 않고 대체로 없다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6번 슬라이드에서 나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외부 공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시리즈, 카프카 DR 시리즈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리즈는 미러메이커 2를 활용해서 카프카 DR 환경을 구축하고 장애 시 이를 복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최소 중상급자 대상, 카프카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순서대로 보셔야 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순서대로 보고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완전 정상입니다. 저도 미러메이커 2 처음 봤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여유를 갖고 시간을 두시고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시리즈는 지금으로서는 외부 공개할 예정이 없어요. 대략 이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컨텐츠인데요.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주제는 안 다루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컨텐츠가 됐든지 간에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다 보니까 앞으로 뭘 다룰지는 저로서도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나 자주 실수하는 주제가 엄연히 우선이거든요. 특히 카프카 스트림즈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 내지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건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내 카프카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른 시일 내에 뭔가를 해드리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중에는 회사 일하고 주말에는 오픈소스 들여다보고 번역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3번 슬라이드에서 서비스 조직 시리즈는 대체로 순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카프카 4.0이 릴리즈 되면서 카프카 컨슈머에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둘만 꼽자면, 하나는 컨슈머 그룹 프로토콜이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쉐어드 그룹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둘이 중요한 업데이트인 만큼 다음번, 그러니까 올 10월 엔지니어링 데이에서는 아마 이 두 주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쉐어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니라 저희 팀이 원종님이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오늘 다룰 프로듀서 관련 내용이 시급했던 탓도 있지만 컨슈머 그룹 프로토콜이라는 주제가 분량이 많다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카프카 스트림즈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행사에서는 뺐어요. 그리고 이 두 기능의 배경이 되는 카프카 컨슈머 그룹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해결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서비스 조직 시리즈의 2편에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컨슈머 그룹 프로토콜이 버전 2니까 버전 1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데뷔 2023에서 진행했던 세션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꼭 먼저 봐야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좀 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듀서를 최적화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압축인데요. 사실 이 둘은 카프카 자료구조라는 공통의 배경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카프카 자료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 최적화와 압축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프카 자료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자료구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카프카 자료구조라고 하면 이런 구조를 생각하십니다.
레코드가 있으면 오프셋이 있고, 키값과 밸류 값이 있고, 타임스탬프가 있고, 뭐 이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헤더가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머릿속에 있는 카프카 파티션 또는 레플리카라는 게 아마 이런 레코드들이 순차적으로 쌓여 있는 모습일 겁니다. 아무래도 각종 개념도에서도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무리는 아니에요. 네, 사실 개념적으로는 글이 틀린 것도 아니긴 하고요. 무엇보다 이건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프셋과 타임스탬프는 단조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점선이 그림에 추가가 됐죠. 레코드 배치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안에 한 개 이상의 레코드가 담겨 있는 형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0.11에서 도입된 버전 2 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금까지 카프카 자료 구조에는 모두 세 가지 형식이 있어 왔는데, 사실상 버전 0과 버전 1은 오래전부터 기본값이 아니었던 데다가 4.0부터는 아예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한 가지 형식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레코드 배치에는 레코드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레코드들이 공유하는 속성 역시 함께 저장이 돼요. 몇 개만 꼽자면 지금 이렇게 시작 오프셋, 끝 오프셋, 최소 최대 타임스탬프, 그리고 압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 레코드의 오프셋이나 타임스탬프를 계산하는 건 흔히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레코드 각각의 오프셋이나 타임스탬프가 저장된다 라고 많이들 상상하시던데, 실제로는 시작 오프셋이나 최소 타임스탬프와의 차이만 저장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각 레코드의 오프셋이나 타임스탬프를 구하려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0번 레코드의 오프셋은 얼마, 1번 레코드의 타임스탬프는 얼마 하는 식으로 레코드 배치에 저장된 값을 참조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왜 오프셋 범위 같은 정보를 별도로 떼어놨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타임스탬프는 오프셋과는 달리 절대로 단조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보시면서 0번 배치에 레코드가 3개니까 0번 레코드 타임스탬프가 가장 작고 2번 레코드 타임스탬프가 가장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맨 앞에 있는 레코드 타임스탬프가 가장 클 수도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레코드의 타임스탬프가 가장 작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타임스탬프 검색 같은 거 써보시면 타임스탬프가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건 프로듀서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 프로듀서하고 다르게 컨슈머는 스레드 세이프가 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프로듀서는 스레드 세이프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코어에서 동시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코어마다 CPU의 코어마다 있는 타임스탬프 카운터라는 부품은 서로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같은 CPU 안에서도 코어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게 흘러요. 그 결과 카프카 레코드의 타임스탬프 역시 약간씩 들쭉날쭉해요. 자, 그러면 이 레코드 배치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IO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레코드가 프로듀서에서 브로커로 전송이 될 때, 브로커가 파일에 레코드를 저장할 때, 그리고 오래된 레코드를 삭제하든 컴팩션을 하든 이 레코드 배치가 작업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쯤 되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프로듀서가 어떻게 동작을 하길래 저렇게 배치 단위로 레코드를 묶어서 전송하나요?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와 브로커는 어떻게 레코드를 주고받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시작할게요. 프로듀서가 뭘까요? 카프카에서 레코드를 쓸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죠.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마나 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문제는 이 효율성이 뭘 의미하냐는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레이턴시, 지연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레코드가 생성되고 나서 얼마나 빨리 브로커에 전달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이걸 줄이려면 간단해요. 레코드가 생성되는 즉시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브로커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두 번째 기준, 이게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스루풋, 그러니까 초당 처리량입니다. 이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레코드를 브로커에 전달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전송 횟수, 그러니까 네트워크 IO 수를 줄여야 합니다. 레코드를 따로따로 놔둬서 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카프카 프로듀서는 레코드를 적당히 버퍼링 했다가 한꺼번에 보냄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프로듀서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이 적당함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연히 지연과 처리량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해요. 먼저 프로듀서는 생성 단계에서 레코드를 임시로 저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버퍼 메모리라는 파라미터인데 이거 기본값은 32메가이고 대충 프로듀서가 쓰는 전체 메모리 크기와 비슷합니다. 왜 대충이냐 하면 압축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프로듀서는 이 메모리 공간 안에서 토픽 파티션별로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버퍼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샌드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주어진 토픽 파티션의 버퍼에 레코드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해요. 이 버퍼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대단히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넘칠 일이 없어요. 넘쳐도 최대 1분, 맥스 블락 MS 정도는 버틸 수 있게 프로듀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좀 더 썼다고 뭐 바로 터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도 레코드 크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뭐 몇 메가바이트 이렇다 하는 경우라면 넘치지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겁니다. 프로듀서는 이렇게 주어진 레코드를 쌓을 때마다 일단 링거 MS만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설정을 바꿔주지 않는 한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당 토픽 파티션에 쌓인 레코드의 크기가 배치 사이즈를 넘어가는 순간 해당 토픽 파티션의 리더 브로커로 레코드 묶음을 전송합니다. 중요한 건, 네, 여기 적어놨듯이 중요한 건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레코드가 10개인데 당장 보낼 수 있도록 쌓인 레코드가 8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8개만 덜렁 보내느니 다른 파티션에 쌓인 하지만 같은 브로커로 전송되어야 하는 레코드를 2개 가져다가 합쳐서 10개를 보내는 게 낫습니다. 왜냐? 네트워크 IO 수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레코드가 배치 사이즈 이상 쌓이면 반드시 보내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레코드를 쌓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따라서 동작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하지만 대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선 프로듀서는 레코드 배치 각종 속성들이 저장되는데 사용되는 헤더 영역을 비워 놓은 채로 그 다음부터 레코드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이 헤더 크기는 3.9 기준으로 61바이트인데 사실 0.11 이후에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정값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레코드를 쌓는 과정이 압축 옵션이 켜진 경우와 아닌 경우가 좀 달라요. 네, 압축 설정이 꺼져 있으면 액면 그대로 바이트 뭉치를 바로바로 뒤에 붙입니다. 하지만 압축 옵션이 켜져 있다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16KB 단위로 잘라서 압축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쌓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 16KB 기준은 소스 코드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를 쌓아 나가다가 배치 사이즈, 네, 이것도 기본값이 16KB인데 이건 고칠 수 있죠. 물론 이 이상으로 레코드가 쌓이면 버퍼를 닫고 헤더 내용물을 채워 넣은 다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듀스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16kHz 레코드를 2번 보내는 거랑 32kHz 레코드 뭉치를 한 번 보내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6kB짜리 뭉치를 2번 보낸다면 레코드 배치가 2개 생길 것이고 자연히 헤더도 2번 생성될 것이고 요청도 2번 갈 겁니다. 32kB 뭉치를 한 번 보내면 레코드 배치도 1개고 헤더도 1개고 요청도 1개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16KB 요청이 2개인 경우 서로 독립된 압축 작업도 2번 실행됩니다. 맞죠? 16KB씩 잘라서 압축하니까요. 이 16KB짜리 압축 작업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32kHz 뭉치를 요청을 한 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앞의 16kB를 잘라서 먼저 압축한 다음에 거기서 학습된 패턴을 기준으로 나머지 16kB를 압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32kB짜리 레코드 뭉치를 하나 보낸 쪽이 압축률 측면에서 살짝 더 낮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배치 사이즈 파라미터는 레코드를 버퍼링하는 정도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압축률을 증대시키는 숨은 역할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브로커는 레코드 배치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레코드 배치는 일단 브로커의 오프 힙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돼요. 브로커는 배치의 내용물이 온전한지 확인한 뒤 헤더 영역의 일부 정보를 덮었습니다. 일단 옵셋 값을 부여해 줘야 되니까 베이스 옵셋 값을 덮어쓰겠죠. 뭐 이건 말고도 마지막 옵셋 값이라든지 타임스탬프 값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덮었습니다. 이렇게 대략 30바이트 정도의 내용물을 덮어쓴 다음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세그먼트 파일에 어펜드를 할 수 있도록 페이지 캐시에 레코드 배치를 넘겨줍니다. 이 시점부터 레코드 배치는 별도의 복사 과정 없이 디스크에 저장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 컨슈머에 전달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쯤에서 왜 레코드 배치라는 게 있는지, 왜 베이스 옵셋 같은 공통정보가 헤더에 들어가 있는지가 나오죠. 오프셋을 레코드별로 일일이 부여하려면 레코드 배치가 주어질 때마다 거기 포함된 레코드들을 하나씩 열어서 오프셋 값, 타임스탬프 값을 일일이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려면 오프힙에 있는 레코드 배치를 내용물을 열어서 힙으로 보냈다가 다 업데이트한 다음에 페이지 캐시 보냈다. 이렇게 두 번 복사가 되게 되는데 레코드 배치 헤더에 처음부터 베이스 옵셋 같은 걸 저장해버리면 일단 덮어 쓴 다음에 오프힙에서 페이지 캐시로 딱 한 번 복사하면 끝입니다. 복사 횟수가 한 번으로 고정되는 거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카프카처럼 대량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에서 레코드 배치 하나당 복사는 한 번뿐이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는 건 상당한 성능 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압착, 뭐 타임스탬프 기준 검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레코드 배치 헤더만 보면 이 배치에 들어있는 오프셋이 뭔지, 타임스탬프 범위가 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레코드들을 일일이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흔히 카프카가 이제 제로 카피여서 빠르다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이건 좀 많이 단순화된 설명이고요.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제로 카피가 이루어지는 곳은 읽기 작업밖에 없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쓰기 쪽은 제로 카피가 아닙니다. 하지만 레코드 배치 헤더를 활용함으로써 메모리 영역 간의 복사 횟수를 단 한 번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빠르죠. 정리하자면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프로듀서의 배치 사이즈는 배치 처리되는 레코드의 수를 늘림으로써 초당 처리량과 압축률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지연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링거 MS는 일정 수준의 지연을 반드시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전송수를 줄이고 레코드들이 배치 처리될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 두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지연 한도 내에서 쓰기 요청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초당 처리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듀서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치 작업을 아예 꺼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배치 사이즈를 0으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레코드를 기다리고 뭐고 없이 무조건 샌드하는 순간 바로 보내게 돼 있어요. 버퍼 메모리 같은 파라미터도 있긴 한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레코드가 넘치는 사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프로듀서가 초당 쓰기 요청을 몇 개 보내는지, 그 안에 레코드가 평균적으로 몇 개 들어있는지, 용량이 몇 바이트인지 미리 파악해 두시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건 피크 타임 때 브로커 지표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내 카프카 팜 쓰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에 모니터링 지표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 열어보시면 이 수치들이 나옵니다. 초당 메시지 수를 프로듀서 수로 나누면 메시지 간 평균 간격이 나오죠. 링거 MS 설정 값을 이 값보다 더 크게 잡아주시면 버퍼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 수를 프로듀서 요청 수로 나누면 요청당 전송되는 평균적인 바이트 수가 나오는데, 배치 사이즈를 적절히 늘려잡아서 이 값을 올려주시면 최적화가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커 지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듀서 지표를 바로 열어보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 경우에는 프로듀스 요청수가 안 나오는 대신에 압축률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압축입니다. 이건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겠네요. 제가 G스탠다드 압축 기능 그리고 압축 레벨 기능을 개발한 이후로 같은 기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 기능 당신이 지금 넣은 건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권장하는 설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진짜 전 세계에서 다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프카에서 압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듀서 압축이라고 해서 프로듀서가 요청을 보내기 전에 압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거죠. 앞서 보신 겁니다. 또 하나는 브로커 압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브로커가 프로듀스 요청을 받은 다음에 내용물을 다시 압축하는 걸 가리킵니다. 흔히 재압축이라고 불러요. 우선 프로듀서 압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무압축 기본값에 더해서 4가지 압축 코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압축 레벨 기능을 지원하는 건 Gzip, LZIP, G스탠다드 이 셋이에요. 코덱별로 사도용 가능한 압축 레벨의 범위도 다르고 기본값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Gzip 클래식한 압축 알고리즘이죠. 얘는 1부터 9까지 레벨 지정이 가능한데, 기본값인 -1은 Gzip 코덱의 기본값을 따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Gzip 압축의 기본 레벨이 3이기 때문에 -1이나 3이나 사실상 똑같아요. 모든 압축 코덱들이 다들 그러하듯이 레벨을 낮추면 속도가 빠른 대신 크기가 커지고, 레벨을 올리면 크기는 작아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LG4하고 G스탠다드는 이건 이론적으로 좀 비슷한 계열 알고리즘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G스탠다드 쪽이 지정할 수 있는 레벨 범위가 좀 더 넓어요. 기본값이 3인데 얘는 마이너스 레벨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22까지 올리면 CPU야 고통스러워 하겠지만 거의 이론 한계값까지 압축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압축은 브로커 설정에 주어지는 압축을 가리키는데요. 프로듀서하고 설정 항목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무압축을 가리키는 이름이 조금 다르고요. 프로듀서가 압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값으로 잡혀 있어요. 다른 브로커 단위 설정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토픽 단위로 오버라이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재압축이라는 게 언제 실행되느냐는 거예요. 브로커 단위로 설정을 하든 토픽 단위로 설정을 하든 재압축은 프로듀서가 압축한 코덱과 저장되어야 하는 코덱이 다를 때만 실행이 됩니다. 다를 때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 쪽 압축 설정을 기본값으로 내버려두면 재압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듀서가 G집으로 압축을 해서 보냈는데 브로커나 토픽 쪽에는 G스탠다드로 설정이 잡혀있다. 그러면 프로듀서가 압축한 레코드들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만 압축 코덱이 변경될 때만 이라는 단서예요. 압축 코덱이 같은데 설정된 레벨은 다르다. 이 경우에는 재압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레코드 배치 헤더 보셨죠? 여기에는 압축 코덱 종류만 기록되지 사용된 레벨은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 입장에서는 레코드 배치 헤더를 봤을 때 레코드가 뭘로 압축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지만 사용된 레벨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압축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재압축이라는 물건은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듀서와 브로커 간에 레코드 배치를 주고받을 때는 전송에 최적화된 압축 방식을 썼다가 저장할 때는 압축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재압축해서 크기를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브로커 CPU를 많이 사용한다던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사 최적화 같은 걸 포기한다거나 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 굳이 이걸 건드리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은 어떻게 최적화해야 되는가? 여기서도 이른 최적화는 물론 금물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로그 메시지라던가 제이슨이라던가 하는 텍스트 뭉치일수록 압축의 효과가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그리고 스냅피, 이거 예제 스냅피 쓰는 거 있어서 많이들 가져다 쓰시는데 이건 빠르게 압축을 수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물건이라서 용량을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카프카 내부 토픽이라던가 아니면 일단 빠르게 되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나는 압축 효과를 좀 드라마틱하게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이시라면 굳이 쓰셔야 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래서 뭐 쓰면 좋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쥐집입니다. 무난하면서도 압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쥐집을 고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레벨을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괜히 클래식인 게 아니어서 레벨 좀 올린다고 해서 CPU 사용량이 급증한다던가 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G스탠다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압축률은 이게 제일 좋기는 해요. 설정만 잘 잡아주면 거의 한계에 가까운 압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가 G집에 비해서 CPU를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초심자분들께 G 스탠다드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커 재압축. 네, 이건 나름의 장점이 있고 필요한 경우도 엄연히 있는데 가능하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설정 잘못하면 브로커 CPU 사용률이 액면 그대로 치솟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위험하죠. 네, 위험하니까 어지간히 자신 있다. 난 카프카 경험도 많고 잘한다, 자신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프카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레코드 배치가 뭐 하는 물건인지 알아봤어요. 프로듀서를 최적화하는 것은 버퍼 사이즈와 링거 MS를 조절함으로써 지연과 초당 처리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압축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압축 코덱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 살펴봤어요. 네, 모르면 G집, 자신 있으면 G 스탠다드, 브로커 재압축은 가능하면 피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